안녕하십니까.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콘 소프트에서 하는 두 번째 웨비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대표인 김진범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가지 섹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아주 초보적인 클러스터를 이해하는 섹션과 섹션 2에서는 고가용성, 즉 운영에 대한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K8S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은 조금 있다가 2시 25분부터 하는 하이 어빌리티 클러스터링 멀티 프로세싱 컨피그레이션 쪽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클러스터 이해하기 이 부분은 완전히 초보 수준의 K8S 클러스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라 클러스터에 대한 그 지리가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왔었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지리,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지리, 이런 지리가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2시 25분에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할 때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사인인을 하기 때문에 제 비디오는 끄고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러스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기차에 비대어 클러스터에 대한 모양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려 합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저는 객차와, 우리 기차를 보면 객차와 열차로 이렇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객차는 한 개에 대한 부분들을 객차라고 하고, 열차는 이 모든 것을 다 모은 것을 열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차와 열차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컴퓨팅에서 보면 객차를 서버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객차를 연결한 열차를 여러 개 연결했는데, 이 여러 개 연결한 이 열차를 하나의 컴퓨팅으로 다 묶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개의 컴퓨터, 한 개의 객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자면, 객차 하나하나는 서버다, 서버 한 대다라고 보시고, 그거를 다 묶어서 쓰는 클러스터는 서버 한 대 같이 쓰는 모양의 흐름, 그것을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를 이끄는 열차의 중심, 즉 조종석, 이 조종석에 대한 이 조종석이 클러스터를 움직이는 컨트롤 센터, 컨트롤 파드, 컨트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8S에서는 컨트롤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랜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컨트롤 플랜이 결국은 객차들의 묶음, 즉 열차를 끌고 가는 거고, 이 열차는 결국은 클러스터다. 한 클러스터는 한 개의 컴퓨터다. 즉 여러 개의 서버를 다 묶어서 한 개의 서버 같이 사용하는 모양, 이것을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러스터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K8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파드라고 칭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올라가신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색깔이 고동색인 것도 있고 검정색인 것도 있습니다. 또 비어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즉 조종석에서 사람이 배포가 되면 사람이
2열차에 탈지 2열차에 탈지 2열차에 탈지 모릅니다. 즉 사람은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많이 차면 사람이 없는 이 공간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이 공간은 더 이상 사람이 못 들어올 게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객차를 이관하면서 움직여집니다. 즉 우리가 옛날에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그 서버 IP, 즉 한 대의 서버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서버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 서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서버에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컨트롤 플랜이고 이 컨트롤 플랜을 만드는 K8S, 즉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쿠버네티스, 즉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하나를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컨트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조직적으로 또 묶을 수 있습니다. 즉 검정색인 사람들의 모임.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검정색의 사람에 대한 이 모임, 검정색들끼리만 묶어라. 이런 거를 네임스페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네임스페이스 영역을 이 클러스터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세 개의 조직이 세 파트로 이 안에서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차에 화장실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을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블록 스토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란 객차에 붙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차에 붙어 있는 부분들의 열을 다 엮어서 열차로 만든 이것을 클러스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종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셨는데 이 조종관이 만약에 하나라면 얘가 망가지면 이 열차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종관을 쿠버네티스에서는 홀수로 배출하게 합니다. 1, 3, 5, 7 양이 많아지면 조종관의 숫자를 점점 더 늘리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종관은 디폴트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 컨트롤 플랜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음 열차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실질적인 디스크를 하드웨어를 보시면 서버 세대를 나눠서 컨트롤 플랜을 만들고 그 서버 세대의 컨트롤 플랜 밑에 이렇게 워커 노드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아까 얘기한 클러스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워커 노드가 또 붙습니다. 이걸 또 클러스터로. 그럼 클러스터가 한 개의 컨트롤 플랜에 2개 이상이 붙어진 것. 이거를 멀티 클러스터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파드들이, 즉 어플리케이션들이 묶여가지고 배포를 하면 이쪽으로 배포가 될 것이고 이 배포된 파드가 1이 들어갈까요? 1이 들어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빈 곳이 가장 많은 곳에 파드는 자동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즉 이거를 배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근본적으로 CI/CD 툴이 필요하고 이 CI/CD 툴은 오픈 소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CD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들은 칵테일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칵테일 클라우드는 CI/CD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배포하시면 쉽게 배포하실 수 있는 모양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됐냐, 실질적인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됐냐, 이 상황을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자, 이, 그, 이그레스하고 인그레스를 나누어지지만 인글레스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엔진엑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엑스를 인글레스로 놓고 그 인글레스의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네트워크가 다 포함이 되면 이 파드들의 IP가 이제 다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IP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인글레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글레스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규칙, 거버넌스에 대한 규칙은 정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카프카, 마이에스큐엘, 레디우스, ELK 서비스들을 다 집어넣고 이것을 갖다가 아키텍처를 조합을 시켜서 메인 서버, API 서버를 통신하게 만들고 오서 서비스를 가져가게 만들고 우리가 얘기하는 웹페이지에 프론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백엔드 서비스를 붙여주는 이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집단은 전부 다 파드 서비스가 전부 다 집단이 될 것이고요. 이 파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옛날 시스템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레디우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파드 두 개가 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버 하나, 서버 둘, 서버에 IP 주고 서버에 IP 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서비스를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서비스 안 하고 이 파드에 대한 부분들을 가버넌스를 정착해 주면 컨피그레이션에서 움직여지고 또 옛날 같으면 얘를 듀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얘기할 경우에 파드 두 개가 또 떠가지고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서버 두 개를 또 컨피그레이션해서 네트워크로 매핑하고 그 네트워크를 바깥으로 내려주는 이런 모양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IP의 이 집합의 모양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는 그 IP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런 파드들의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나중에 편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2부에서 만들어지는 고가용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죽지 않는 서버 시스템이 나오는구나. 죽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문입니다. 마스터노드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마스터노드는 etcd 즉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etcd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매니저, 컨트롤 플래너, 그 다음에 그거를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 그 다음에 그 파드들을 연결하는 API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를 큐블렛과 플락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워커노드에 뜨게 되는데요. 이 모든 워커노드에 대한 데몬, 이거를 사실적으로 데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하나 위에 쿠블렛과 플락시가 뜨고 또 쿠블렛과 플락시가 뜨고 이 부분들을 누가 컨트롤하냐? 마스터노드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에서 또 보시겠지만 이게 쿠버네티스의 실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워커노드, 이 워커노드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워커노드는 계속 이 안에 붙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워커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노드 하나, 컴퓨터 서버 하나에 플락시와 큐블렛이 다 뜹니다. 앞으로 생기는 것도 플락시와 큐블렛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데몬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파드 안에 컨테이너 집합들을 파드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파드들이 그 워커노드에 전부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 요 같은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는 etcd가 되어서 현 시점에 etcd 데이터 안에 이것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여 있고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얘가 등록을 하고
얘를 파드를 움직이든가 어떤 자동적으로 배포 모션을 할 경우에는 큐베 스케줄러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API 서버에서 들어오는 API와 통신을 해서 얘가 만든 스케줄에 의해서 쿠버네티스가 만든 스케줄에 의해서 이런 컨트롤러가 API 서버로 보내주고 API 서버가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기를 모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모두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객차의 워커 노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워커 노드와 또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클러스터에 파드를 주르르 배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스케일 업과 스케일 다운,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파드의 크기가 4코어의 4기가짜리고요. 워커노드는 8코어의 32코어짜리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산으로 치면 토탈 16코어의 64코어의 모양으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코어의 메모리 4기가짜리를 배포한다고 하면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이 갈지 모르겠죠. 어디 쪽으로 배포됩니다. 자, 2코어짜리도 배포되고 4코어짜리도 배포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파드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10코어짜리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토탈 16코어니까 이것이 배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코어 수의 한계는 서버 한 대의 코어 수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8코어이기 때문에 또 얘도 8코어이기 때문에 얘가 이 뚱뚱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쪽으로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서버 한 대 한 대가 8코어짜리로 묶였기 때문에 10코어짜리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MSA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만드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작게 만들면 어느 서버든 이동이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동하는 데 제약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MSA 구조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MSA 구조가 굉장히 그러면 어려우냐?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35코어까지 이렇게 10코어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은 경우니까요. 개발자분들께서는 그냥 그대로 만드셔도 제가 내다볼 때는 4코어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PI를 전부 다 연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데요. 요거는 저 뒤쪽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요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자료는 포트 80 포트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그 80 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서비스를 각 포트에 80 포트로 전부 다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각 노드에 대한 IP는 어떻게 되냐? IP는 다 다르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웹 서비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의 모양이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스터 노드 서비스 서버의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터 노드는 스케줄러와
마스터노드는 스케줄러와 컨트롤 매니저, API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etcd, 아까 얘기한 모든 노드의 정보를 기억하는 etcd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대한 노드가 계속 워커노드가 늘어날 경우 그 정보는 전부 다 etcd한테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오다는 API 서버가 하고, 이 노드의 파드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러가 컨트롤 매니저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각 워커노드에 패여 있는 큐블렛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cd가 노드가 계속 많아지면 이 etcd가 굉장히 커지겠죠. etcd를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3, 5, 7, 9의 형태의 마스터 노드가 만들어진다면, 자, 마스터 노드를 우리가 3개로 만든다고 기본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럼 3개의 여기도 etcd 한 대 있고, 여기도 etcd 한 대 있고, 여기도 etcd 한 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etcd가 볼륨이 커지면 이 노드에 대한 볼륨이 같이 커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etcd에 대한 사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노드가 커지면,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노드가 커지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섹션에서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의 정의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거를 어떻게 배포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배포하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정책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멈추시고요. 1, 2분 정도 남은 거는 다음 섹션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시 25분에 2시 25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일부 섹션에서 클러스터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에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표현으로는 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운영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섹션이고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파드 배포 관리 이 시점에서 는 어떻게 될까? 좀 어려워지는 섹션입니다. 즉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칵테일 고가용성을 구성을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즉 서비스를 할 때 다운타임 없다. 즉 죽는 상황이 절대로 없다. 죽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결론을 내놓고 고가용성의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민원 24시가 들어와가지고 다운타운 생겨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즉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면 중단 없는 서비스, 즉 무중단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는 마스터 노드가 전부 다, 즉 etcd 딜렉토리가 그걸 전부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클러스터의 설계 목표와 그다음에 존과 렉, 존과 렉에 대해서 부분인데 이 존과 렉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뒷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멀티존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할 거냐라는, 즉 클러스터가 멀티로 있을 때 어떻게 배포할 거냐.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하기 전에 설문 질의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 퀄리티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굉장히 이런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고가용성의 아키텍처 구성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클러스터와 백업, 복원 이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죠. 즉 데이터 백업 복원이 아니라 클러스터 백업 복원에 대한 GR 구성 방안입니다. 즉 클러스터 백업 복원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백업해 놨다가 복원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이 방식은 이전하는 방법, 즉 클러스터 이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의 구성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 구성 및 테스트 장애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맞춰 나가겠습니다. 자, 이 전표는 텍스트가 많은 전표니까 텍스트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클러스터의 고가용성 설계 방안으로는 여러 데이터 센터, 즉 데이터 센터가 존도 있고 그냥 렉으로 구성한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센터, 즉 이 KT나 네이버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지역에다가 만든 그것을 존이라고 얘기하고요. 데이터 센터 내에는 서버를 어디다 구성합니까? 4개다 구성합니다. 4개다. 이만한 4개 서버를 쭉쭉쭉쭉 이렇게 쌓아 놓아서 구성을 하고요. 여기다가 전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서버 10대, 20대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4개에 대한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복원용, 얘가 죽었을 때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클러스터의 특성은 존 혹은 렉 단위 또는 네트워크 스위치 장애에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죽었을 때는 그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스위치가 죽으면 이쪽의 네트워크 서버는 당연히 다운되겠죠. 네. 그런 모양이지만 지금은 스위치가 죽어도 얘가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스위치가 죽어서 대한 대안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시스코에서 많이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글래스 안에서의 어떻게 죽어도 대안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이 설계 목표가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어플리케이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설계 목표를 쿠버네티스 안에서 설계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노드에 대한 분산 노드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노드 분산 노드라는 거는 13579로 나가는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여기다도 세 대에다도 똑같은 걸 리플리케이션 시키고 5개에다도 리플리케이션 시키는 그런 분산 노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마스터 노드를 존과 렉의 분포와 배치해서 단일 존이나 단일 렉이나 장애 클러스터가 영향을 미치도록 않게 한다. 결론은 뭐냐? 분산 배치하라라고 합니다. 한쪽에다가 이쪽에 렉에다가 그냥 몽땅 다 두들겨 맞을 때 이 렉이 나가버리면 이 렉이 꽝 되면 그러면 몽땅 다 죽어버리니까 이 렉도 여러 개로 분산 배치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저장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etc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테이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인스턴스를 서로 다른 쫑과 렉에 배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고가용성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워커 노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움직입니다. 즉 워커 노드가 쭉쭉쭉쭉 있고 이쪽에 마스터 노드가 이렇게 배치돼서 있겠죠. 그럼 마스터 노드도 13579로 발표하는데 워커 노드도 쭉 발생을 하면 이 파드를 배포할 때 여기다 하나 배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도 배포하고 여기다도 배포하고 여기다도 배포하고 똑같은 파드를 3개 다 배포합니다. 그럼 얘가 죽으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줘서 움직입니다. 요것은 모두 이 동시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 이 동시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이 etcd의 고가용성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API 서버나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컨트롤 매니저, 스케줄러 이게 아까 마스터 서버 안에 들어가 있던 거죠. 이 마스터 서버를 가져가는데 이 컴포넌트 또한 여러 존 및 렉에 분산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워커노드에 대한 분산인데요. 워커노드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드를 갖다가 여러 곳에 동일한 곳에 한 곳에만 배치하지 말고 여러 리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해라. 그래서 단일 지점에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똑같은 파드를 여러 노드에다가 배치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워커노드 구성 시 배포되는 워커노드 리소스 사용량, 스토리지 사용량을 고려해서 중단 또는 노드 장애의 다른 노드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라. 결국 분산하러 워커노드도 분산해서 배출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드의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메모리, 누수 등의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좋으면 이 부분은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티오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모양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디서 프로그램이 생겼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니터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워커로드 분산 배포에 대한 부분들은요. 워커 노드가 아니라 워커 로드입니다. 이걸 갖고 자꾸 노드하고 생각이 자꾸 동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노드는 말 그대로 배포하는 과정들, 빌드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요. 노드는 아까 얘기한 서버 한 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 존이면 여러 렉이 됐거나 여러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렉에 고르게 분포되어 스케줄링 될 수 있도록 배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배포했으면 부산에도 배포해라. 존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이버로 치면 지역 존이 서울 존이 있고 뭐 천안 존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에도 배포하고 천안에도 배포해라. 그래서 서울존이 죽였을 때 천안존이 돌아간다.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드의 OPA 정책이 거버넌스 정책인데요. 그러면 파드를 배포할 때 워커노드가 이렇게 있어서 움직여서 클러스터를 꾸미고 있는데 파드를 여기서 이제 배포합니다. 파드를 이제 배포하는데 일이 배포한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여기 하나만 딸랑 배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정책, OPA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너 파드는 1번, 3번에 배포된다. 다음 파드는 4번, 6번에 배포된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파드 여러 개가 동시에 여러 존으로 나눠서 배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그 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워커로드의 확장, 노드 배포 시 스토리지 접근, 어플리케이션 외부 연동을 포함한 방화벽 정책을 포함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온프라미스에서 방화벽 때문에 워커노드에 대한 IP,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는 이 OS의 명령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그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하고 잘 회의를 하셔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부분들은 여러 볼륨을 역시 복제해서 아까 쓴다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쓴다 여기 하는데 요즘엔 이셋 환경으로 스토리지를 구성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이 환경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서버가 하나, 둘, 셋, 넷 있다고 치시고 그러면 여기다 블록 스토리지가 하나, 둘, 셋, 넷 있다고 치면 이 블록 스토리지를 클러스터로 묶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거든요. 이 환경을 셋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API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여러 노드에 분산해서 방지해서 아까 얘기한 스폿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시고요. 멀티 영역 즉 그 클러스터가 서로 K8S인데 서로 다른 클러스터 영역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칼리코와 시리움 등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네트워크를 그 보장하는 쿠버네티스 CNI가 플러그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고가용성을 역시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클러스 노드 자동화에 대한 보장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러스터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케일러에 대한 부분들은 자 노드가 4대가 있는데 하드가 들어오는데 여기 공간이 없다, 공간이 적다 그러면 노드 하나를 더 붙여서 클러스터에 4대의 노드가 5대의 노드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것을 오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오토 클러스터입니다. 또 다시 또 노드를 붙여서 가져가면 클러스터 하나가 노드를 수십 개, 수백 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렉과 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간이 한 15분이 남지 않아서 뒤에 설명할 게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렉은 그 지역 안에 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쪼는 서울과 부산에 있다고 하면 서울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부분들은 렉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부산도 렉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역 단위, 서울 단위의 렉을 분산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서울 지역에 있는 렉 단위를 보시면 렉이
이 드로잉 툴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4개 서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렉이 죽으면 이 렉이 죽으면 이 렉이 대처하게끔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파드를 잘 마스터 컨트롤 플랜을 어떻게 잘 배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이 묶음에 대한 조합을 존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묶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존이 되고 이 묶음 이 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기면 지역적으로 그 렉이 되고 존에 대한 공간이 지역적으로 또 생기면 이것이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지역적인 공간에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물리적인 위치, 존은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물리적인 위치 안에 있는 것이 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물리적인 렉 공간. 논리적으로 따지면 존과 존을 연결하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겠죠. 서울 지역,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존을 묶어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한 개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존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지만 존과 존을 묶으면 더 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까 네임스페이스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 클러스터를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으면 네임스페이스 영역을 서울 영역, 부산 영역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즉 한 개의 클러스터에 2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집어넣어서 클러스터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요. 이게 자연적인 피해가 내서 그리고 서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 클러스터가 죽게 되면 부산 지역으로 한 개 클러스터니까 파드들이 전부 다 부산 지역으로 넘어와서 부산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죽지 않고 서비스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과 렉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아셔야 고가용성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 있고요. 렉에 대한 분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클러스터의 라우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쿠버네티스 인프라 설계할 때 존 4개 단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의 이중화를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 복용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 이러한 멀티존 배포 시 트래픽 환경의 존 내 트래픽이 유지되도록 펜이 안 나오네. 트래픽이 유지되도록 처리하는 토콜로지 어워리 라우팅을 활용해서 트래픽을 최적화합니다. 지금 여기 두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는 라우팅이 X로 나왔고 하나는 라우팅이 O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라우팅이 있습니다. 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고 얘는 라우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파드의 배열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서 요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파드를 토클로지 스프레드 시켜서 컨스트럭션 시키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즉 파드를 자 이렇게 보시면 배포할 때 여기 보면 맥시멈 스큐를 1개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맥시멈 스큐를 3개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쪽엔 3개의 파드가 발표되는 거고 이쪽은 1개의 파드가 배포가 되겠죠. 이런 OPA 정책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차트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요거 만들다가 만 차트를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필요로 하실 때면 이 워크로드를 분산하는 방식이 이 5가지 방식이거든요. 이 5가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ETCD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1에는 컨트롤 플랜이 역시 3대가 있고 이쪽도 컨트롤 플랜이 3대가 있습니다. 즉 컨트롤 플랜이라는 거는 마스터 서버죠. 마스터 서버가 이쪽도 3개, 이쪽도 3개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 서버 안에 있어야 할 ETCD가 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API 서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가 있겠죠. 이거는 이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들어갈 ETCD를 바깥으로 꺼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구성하는 얘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 워커로드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얘가 다 실시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정보를 꺼내주고 API 서버가 명령을 해서 똑같은 리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ETCD를 반면에 뺐냐라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양이 하도 많아서 이쪽에다 별도로 ETCD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얘가 죽어버렸을 경우에 센터가 죽어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얘도 죽고 그러면 ETCD를 여기다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다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어떻게 구성했냐?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고요. 이 보시면 얘를 액티브로 놔두고 얘들 스탠바이로 놔두고 액티브도 나눠도 됩니다. 즉 얘하고 얘는 동기화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워커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동기화 시켜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리플리케이션 시켜놨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이쪽에서 살고 그리고 이 ETCD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얘가 죽었는데 여기에 있는 워크로드가 일이 이동합니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전부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ETCD가 전부 정보를 갖고 해서 일본으로 없는 정보에는 일본으로 이동시켜서 노드를 리스타트 시켜서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파드를 우리가 3개를 한 번에 배포했다고 치면 자, 이 공간으로 배포했고 다음 파드는 이 공간 여기다는 배포 안 하고 여기다만 배포했다고 치십시다. 이렇게 3개. 근데 얘가 죽었어요. 그럼 여기다 배포한 이 3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배포했는지. 근데 여기 없대는 거를 얘가 알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노드로 자동적으로 스케일되면서 움직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그래서 ETCD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모양을 가진 겁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준비한 차트가 많은데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 워커로드에 대한 조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VM이 들어와 있어요. VM 즉 뒷면을 먼저 설명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VM과
클러스터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HAV입니다. 멀티 클러스터의 존인데 여기 보시면 워크로드가 이렇게 있을 때 VM이 있는 존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컨트롤 플랜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놓아서 이 밑에 OS의 VM웨어 클러스터를 같이 겸용해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VM웨어 클러스터가 있으면 그 위에 탤런트 클러스터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같이 도용해서 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요 얘기를 여기 재밌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뒷점표로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호스트 OS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리눅스 OS를 갖고 있겠죠. 서버는 베어메탈이고. 자, 옛날에 VM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했나요? 여기에 하이퍼바이저가 있었어요.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얘네 셋을 전부 다 묶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쿠브 벌트가 나왔네요. 벌트가. 이 벌트는 리눅스의 KVM 하이퍼바이저를 쓰면서 얘를 OS의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하이퍼바이저 같은 역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벌트로. 근데 이 벌트는 특이하게 어플리케이션하고 VM을 동시에 배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VM 살만 있는 곳이 있는가 있냐면 파드에 살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또 클러스터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클러스터 하나에 VM도 있고 파드도 있네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즉 큰 파드가 VM하고 작은 컨테이너가 연결된 파드를 만들어서 동시에 이걸 배포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하이퍼바이저가 필요 없어지고 벌트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즉 클러스터 안에 이러한 클러스터 안에 지금과 같이 VM도 생기고 파드도 생기고 그러면 이거의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되네요. 이 매니지먼트를 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클러스터라고 보면요. 클러스터 하나에 파드하고 매니지가 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가 또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 플랜이 여기서 계속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얘도 버든이 걸리거든요. 얘도 버든이 걸립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 카스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카스라는 서비스인데 이 카스 서비스는 AWS의 EKS 그 카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는 마스터노드 아까 마스터노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노드 3개의 워커노드가 이렇게 붙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 개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붙여나가기에는 무한수가 되니까 여기서 카스 서비스를 합니다. 카스 서비스,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마스터 서버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만든 파드가 있고 이 파드를 클릭하면 얘가 파드 클러스터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파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워커로드를 붙이게 되면 파드가 클러스터를 관장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뒷단에는 마스터가 이 파드를 어떻게 관장할지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카스 서비스에 대한 비밀은 EKS 서비스, 네이버 NKS라고 해서 네이버 카스 서비스 이런 카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뒷단은 몰려주고
자기네들의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앞단에 대한 부분만 이 파드를 주면서 클러스터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스 서비스가 있으면 지금 같이 워커노드를 VM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탤런트 1, 탤런트 2에 대한 부분들이 카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카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파드가 많아지면 파드 클러스터가 많아지면 바로바로 클릭해서 VM도 붙여서 노드 쓰고 아까 파드 클러스터 노드에서 붙여 쓰고 여러 가지 노드를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모양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뒤에 있는 그 백업과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섹션이 만약에 지워진다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스텝진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텝진이 한 10분 더 해도 된다 그래서 퀘스천 타임을 조금 줄이고 요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요 전표를 마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뒷단의 마스터 노드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부 파드거든요. 파드. 이 파드가 클러스터의 모양을 갖고 있는 파드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 파드 안에는 아까 여기 보시겠지만 스케줄러, 컨트롤러, API 서버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파드예요. 이런 파드.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마스터에 스케줄러, 컨트롤러, API 서버, etc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마스터 서버라고 그랬는데 파드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드에. 그래서 그 파드가 워크노드를 그냥 붙이면 이것이 클러스터로 그냥 이게 마스터가 되고 파드가 마스터 되고 이것이 워커노드가 돼서 붙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마스터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파드 클러스터에 그냥 붙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편해지죠. 그럼 누군가가 질문하면 이 뒷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마스터는 어떻게 만들어?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뒷단에 대한 구조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편하실 때 저희가 뭐 설명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스 서비스는 파드가 마스터 서비스의 마스터 서버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워커노드와 파드가 하나로 움직여져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1번 클러스터, 얘가 2번 클러스터, 3번 클러스터, 4번 클러스터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클러스터 안에 네임스페이스라고 공간을 놨던 이 부분들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사용하면 아까도 얘기한 VM은 여기 이 클러스터에서 쓰고 파드는 이 클러스터에 쓰고 클러스터를 나눠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매우 편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죽지 않는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표는 백업에 대한 전표입니다.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백업은 데이터 백업들을 괜히 많이 상기시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백업은 데이터만 백업하는 건데 데이터를 백업했다가 다시 리스토어를 시켜서 그걸 어플리케이션에다 붙인다?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냐? 아, 이거는 알백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 바켓에다 집어넣고 이 클러스터 몽땅 정보도 이 바켓에 집어넣습니다. 바켓에서 원로 그 디스크와 그 노드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리스토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백업 타임을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백업 타임을 갖고 갔다가 이것이 약 한 60% 정도 되면 그때부터 리스토어를 해라. 이런 예약 서비스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칵테일 쪽을 저희 칵테일 쪽을 보면 미나이오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나이오가 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또는 퍼블릭에 있는 구글 스토리지나 애저 스토리지, 그 다음에 AWS에서 S3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원해서 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전표는 아까 제가 렉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전표하고 배포에 대한 부분들이라 이 전표는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